어째서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게 힘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책 Factfulness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책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10가지의 강력한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고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눈앞의 비극에 쉽게 압도당합니다. 이러한 본능은 우리를 무지와 편견에 가두고 세상의 놀라운 진보를 보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본능을 잠시 멈추고 사실에 기반해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실 충실성, Factfulness라는 새로운 기술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을 향한 겸손과 호기심의 문제라는군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 여전히 끔찍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나쁘면서도 동시에 나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막연한 절망을 이기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에너지를 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가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께 전 세계 인구 중에 극빈층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극빈층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잠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답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바로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입니다. 놀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들고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석학, 기업 CEO, 정치인, 언론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는요, 충격적이게도 정답률이 처참했다고 해요. 무작위로 답을 찍은 침팬지의 정답률인 33%보다도 훨씬 낮았대요. 이 똑똑한 사람들조차 세상에 대해서 침팬지보다도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씁쓸하지만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 놀라운 테스트를 설계한 인물이 바로 오늘 깊이 파고들 책 Factfulness의 저자 한스 로슬링입니다. 그는 데이터계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릴 만큼 통계를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데 탁월했던 전설적인 테드 강연자였대요. 하지만 그를 단순한 통계학자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같은 의료 현장에서 보낸 의사였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최전선에서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고
인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차가운 데이터를 따뜻한 통찰로 바꾸어낸 인물이죠. 이 책 팩트풀리스는 그가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집필한 유작이라고 하는군요. 인류에게 남기고 싶었던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래서 더더욱 묵직한 울림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대한 오해의 벽, 그 벽을 만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본능 중에서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려 볼 겁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려고 하는 간극 본능에 사로잡히는지, 왜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믿는 부정 본능에 쉽게 굴복하는지, 그리고 왜 눈앞의 비극에 과도한 공포를 느끼는 공포 본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함정들을 피해서 사실에 근거해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기술, 팩트풀리스. 이 단어의 해석을 사실 충실성이라고 했는데, 실은 이 번역 자체 사실 충실성이라는 단어도 좀 쉽게 와닿지 않죠.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팩트풀리스, 사실 충실성이란 내 감정이나 편견, 두려움으로 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탕으로 바라보려는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책을 끝까지 보신다면 뉴스를 볼 때, 세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세상을 꿰뚫어보는 새로운 눈을 장착할 준비 되셨습니까? 다 듣고 나시면 큰 지혜를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함정, 간극 본능. 세상은 우리와 그들로 나뉘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우리 머릿속 깊이 박힌 하나의 프레임 때문일지 모릅니다. 바로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부자 대 가난한 자, 서구와 나머지 세계처럼 세상을 두 개의 극단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인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오해의 시작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간극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양극단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인간의 강력한 본능이라는 거죠. 이 본능은 뉴스 헤드라인, 세계는 양극화되고 있다, 정치적인 담론,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적인 편견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저자는 이 낡은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해 아주 직관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4단계 소득 수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하루 소득을 기준으로 전 인류의 삶을 4개의 단계로 구분하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규모의 중간층을 드러내줍니다. 1단계,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 이들은 신발도 없이 몇 시간씩 걸어가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지프로 엮은 잠자리에서 잠이 들고 굶주림은 일상입니다. 현금 경제 밖에 있으며 생존 자체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2단계, 하루 2에서 8달러로 사는 사람들. 이들은 돈을 모아 자전거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물을 길어오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연기에 의한 호흡기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1단계에 비하면 엄청난 개선입니다. 3단계. 하루 8에서 32달러로 사는 사람들. 이들은 오토바이를 장만해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집에는 안정적인 전기가 들어옵니다. 냉장고를 살 수 있어 음식물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저축도 가능하죠. 그들은 소비자 경제의 일원이 됩니다. 4단계. 하루 32달러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저나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속한 단계일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때로는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장기적인 계획과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의 유명한 테드 강연에서 이 변화를 역동적인 데이터 시각화로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의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득과 수명이라는 축 위에 두 개의 뚜렷한 거품 덩어리가 존재합니다. 서구와 나머지 세계죠.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데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면 그 거품 대다수가 서서히 오른쪽 위로 올라가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구름처럼 이어지며 간극을 채우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4단계 모델이 보여주는 핵심은 세상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의 대다수가 2단계와 3단계, 즉 중간 소득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서 상상했던 그곳에는 사실 엄청난 차이를 가진 다양한 삶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간극 본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균 비교를 조심하고 극단 비교를 조심해야 할 것. 두 집단의 평균만 비교하면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놓치게 되고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유한 사람만 비교하면 중간에 있는 대다수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현실은 그렇게 극과 극으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부정 본능. 세상은 나빠지고 있다는 착각. 요즘 세상 참 흉흉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미디어는 온갖 끔찍한 사건과 재난, 갈등을 쏟아냅니다. 이쯤 되면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함정, 부정 본능입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하고 세상의 점진적인 개선은 뉴스가 되지 않기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언론은 부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려는 노스텔지어 심리가 더해져 이 본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는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극빈층 비율은 절반이 아닌 4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35%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기대 수명은 70세를 넘었습니다. 이는 1800년대 기준 30세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800년대에는 세 아이 중 하나가 5세 생일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날 그 비율은 25명 중 1명 미만입니다. 전 세계 1세 아동의 88%가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은 왜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았을까요? 점진적인 개선은 뉴스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매일 수만 대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사실은 보도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잔잔한 호수는 뉴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진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한스 로슬링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나쁘면서 동시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아동 사망, 굶주림, 기후변화와 같은 끔찍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진실일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 개념은 단순히 부정 본능에 대한 해독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려는 단일 관점 본능에 대한 강력한 처방전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사실에 기반한 희망입니다. 부정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에게 전달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 점진적인 개선은 뉴스로 여기지 않는 우리 안의 경향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틀림없이 나쁘지만 동시에 나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직선 본능과 공포 본능. 미래를 잘못 예측하고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이유. 우리의 뇌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한 모델을 선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래를 잘못 예측하고 특정 위험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죠. 첫 번째 실수는 직선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그래프나 추세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직선의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키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강력한 예시가 바로 세계 인구 증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 폭발로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죠. 인구 그래프가 영원히 하늘로 치솟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제 발전과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는 5명에서 2.5명 아래로 급격히 감소했고 이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인구 그래프는 무한히 솟구치는 직선이 아니라 성장이 둔화되다가 2100년경 약 110억 명 수준에서 안정되는 S자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이 직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곡선, 물결,
언덕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추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실수는 공포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테러, 비행기 사고, 납치처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극적이고 끔찍한 위험에 대해 우리는 실제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물리적인 폭력이나 감금, 오염과 같은 위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죠. 미디어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바로 이러한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보도합니다. 하지만 공포가 곧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공포 본능을 극복할 강력한 도구를 제시합니다. 바로 위험성이란 실제 위험 곱하기 노출이라는 공식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아무리 끔찍하고 무서워 보여도 그것이 나에게 노출될 확률, 즉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 실제 나의 위험성은 낮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러보다는 자살, 비행기 사고보다는 자동차 사고가 훨씬 높은 확률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자에 대해 훨씬 덜 공포를 느끼죠.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당하기 전에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이렇게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위험,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직선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위험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함정, 일반화와 운명 본능, 섣부른 판단과 고정관념의 위험.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게 살아. 이슬람 문화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정 집단이나 문화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사실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몇 가지 사례만으로 전체 집단을 판단하려는 일반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범주화는 꼭 필요하지만 섣부른 일반화는 심각한 오해와 편견을 낳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단일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집단 내의 엄청난 다양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이러한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집단 내의 차이점과 집단 간의 유사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훌륭한 도구가 있습니다. 저자의 며느리인 안나 로슬링 렌룬드가 만든 달러 스트리트 프로젝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전 세계 수많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소득 수준별 사진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칫솔, 신발, 장난감, 변기 같은 일상용품들이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탄자니아의 3단계 가정과 브라질의 3단계 가정의 부엌을 비교해 보면 그 유사성에 놀랄 것입니다. 달러 스트리트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국적, 종교, 문화가 달라도 소득 수준이 비슷하면 살아가는 모습과 갖고자 하는 꿈과 필요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문화보다 소득이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화 본능과 맞닿아 있는 또 다른 함정은 운명 본능입니다. 아프리카는 영원히 가난할 것이라던가
특정 문화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입니다. 마치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요. 이 본능은 우리로 하여금 개선의 가능성과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문화는 바위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국은 전후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더딘 변화도 분명한 변화입니다. 내 머릿속 지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 갇혀 현재를 오해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 굳게 믿고 있는 진실들 중 과연 어떠한 것들이 50년 뒤에는 그저 낡은 역사적인 유물처럼 보이게 될까요? 비난 본능, 희생양 찾기를 멈추고 시스템을 보라. 어떤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즉각적으로 비난할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대체 누구 때문이야? 누가 책임을 져야 해? 하고 외치죠. 이것이 바로 비난 본능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복잡한 시스템이나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찾기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 말하자면 정치인, 기업, 외국인 등에게 손쉽게 책임을 돌리는 성향이죠. 희생양을 찾으면 문제는 단순해지고 우리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악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악당만 제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악당을 찾지 말고 원인을 찾아라. 영웅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찾아라. 이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우리는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수를 한 개인 의사를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실수보다도 피로를 유발하는 교대 근무 시스템, 불명확한 의사소통 프로토콜, 서로 다른 약병의 유사한 디자인 등에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빈곤 문제를 게으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교육기회, 금융인프라, 경제정책 등 훨씬 더 근본적인 시스템 요인들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비난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진정한 해결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개인의 삶에서든 사회 전체의 문제에서든 우리는 이제 희생양 찾기를 멈추고 시스템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실질적인 첫걸음일 것입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들려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우리 안에는 10가지의 본능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강력한 본능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둘로 나누려고 하는 간극 본능이 있었고요. 나쁜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려는 부정 본능이 있었고 모든 것이 직선으로만 변할 것이라는 직선 본능,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공포 본능, 섣불리 일반화하는 일반화 본능, 그리고 희생양을 찾는 비난 본능까지. 이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결함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관리하고 알아차려야 할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본능들을 일단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기술이 바로 이 책의 핵심, 팩트풀리스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 사실 충실성의 진정한 의미가 뭐였죠?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렸죠? 이 책의 제목이자 핵심 개념인 사실 충실성, 팩트풀리스는 이는 단순히 많은 사실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충실성이란 세상을 사실의 근거에서 바라보려는 태도와 꾸준한 습관을 의미했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 핵심 덕목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겸손과 호기심입니다. 겸손이란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려는 태도입니다.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이기도 하죠. 또 2번째, 호기심이란 나의 기존 세계관과 다른 새로운 정보를 만났을 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 2가지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을 잠시 멈추게 되고 사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고 다른 기사들을 좀 읽어봤는데 이 책의 관점이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류학자 제이슨 히켈과 같은 비판가들은 이 저자의 주장이 세상의 복잡한 진실을 좀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볼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자, 첫째, 세계은행이 사용하는 국제 빈곤선 하루에 1.9달러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었어요. 또 둘째, 저자가 제시하는 장기 데이터는 시장경제 이전 시대의 빈곤을 과대평가할 수 있었다는 문제였습니다. GDP는 공유지에서의 농사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를 실제보다 더 가난하게 그려 현대의 진보가 더 극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또 하나 더 볼까요? 지난 수십 년간의 빈곤 감소는 압도적으로 중국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은 서구식의 자유시장 모델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었대요. 따라서 이를 전반적인 세계화나 자본주의의 승리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스 로슬링 저자의 진짜 의도는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자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평생에 걸쳐서 외쳤습니다. 막연한 비관주의와 절망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사실에 기반한 세계관만이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나무님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문제에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니 오늘부터 뉴스를 볼 때, 또 어떤 통계를 접할 때요, 이 책에서 배웠던 본능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간극 본능에 빠진 거 아닐까? 이 숫자는 무엇과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질문들이 모여서 세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을 더욱 맑고 깊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자의 세상을 향한 따뜻한 애정과 식지 않은 열정으로 우리에게 사실에 기반한 희망의 근거를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물인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가능성 옹호론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